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시는 분이 편하던데? 음악이 좋던데? 빵이 진짜 맛있던데? 나는 거기 이게 좋았어라면 그냥 그렇게 정의되고 싶어요. 보통 책들을 많이 보면 명확하게 정의하라고 해요. 저는 완전 반대. 어떻게 해서든 정의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브랜딩 측면에서도. 온라인의 매력은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홀세일의 매력은 리테일에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효율, 비효율을 만약에 따지자면 비효율의 매력으로 효율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프리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바쁘게 지내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지금 고도화되기 전의 단계에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포지션을 해내야 되는 몇 년째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제가 대표로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 브랜드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브랜드 디렉터로 제가 맡고 있는 또 일이 있고, 회사 내에서 또 커피 생두를 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이제 세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해내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종종 우리가 쓰는 표현이긴 한데, 바퀴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바퀴 막상 만들고 나니까 바퀴 굴리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 커피를 그냥 맛있게 내리는 거에만 집중해서 살아왔었는데, 막상 이제 회사를 시작하니까, 또 감사하게 대표라는 직책을 동료분들이 주시다 보니까 제 직책에서 당연하게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 새로운 세계였어요. 커피 처음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지적 허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폼도 나고, 이런 표현 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양간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서양 친구들 참 이렇게 멋있는지. 방금 요 직전에 제프 하츠라고 인텔리전시아 부사장직을 오래 했고, 생두 관련해서 정말 저한테는 영웅 같은 사람이고, 지금은 진짜 너무 가까운 친구라서 이제 뭐 콜롬비아 가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사이지만, 그때 봤던 이제 그런 멋진 카페들, 바리스타들, 로스터들 보면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의 의미도 가질 수 있으면서 저런 간지가 나오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네, 그게 이제 커피의 저한테 1차적인 의미였다면, 지금은 커피 통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진짜 돌아보면 약간 울컥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게 제가 커피를 했을 때 저한테 좋은 의미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오픈을 할 때 10년 전이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란 이미지는 좀 구린 거, 별로 폼이 안 나는 거, 멋이 없는 거, 그런 거였죠 사실. 근데 저는 왜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유한 아름다움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근사하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범위도 넓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데 가면 한국적이라고 느껴요. 미군 부대 앞에 부대찌개집 가면 그거 한국적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한국의 범위도 진짜 넓고, 아름다움의 범위도 진짜 넓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보이면 사람들 정말 좋아할 거야,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나는 좀 포틀랜드 어디처럼 해보고 싶어, 도쿄 어디처럼 해보고 싶어, 나는 멜번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저는 그냥 한국의 여기처럼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리츠 도화동 앞쪽 바는 보시면 절 대들보에서 갖고 온, 거기서 사용하셨던 나무를 바로 놨었거든요. 뒷바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한국 진짜 좋아해요. 이제 커피 음용의 역사에서 커피를 맛으로 즐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카페가 주인공이었어요 오랫동안. 어떤 곳에 모여서 어떤 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혁명의 씨앗이 여기서 잉태가 됐고, 작가가 여기서 어떤 소설을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장소로서의 의미 훨씬 강했지, 음료로서의 의미는 사실 커피 음용의 역사로 따지면 진짜 가장 최근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를 충실히 만들어줬기 때문이고, 다른 어떤 음료보다도 맛보다는 그렇게 즐기셨을 거고. 하지만 그 커피를 필요로 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커피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많은 이미지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커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과정에서 커피라는 음료 자체가 가지게 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쌓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보편적인 음료가 됐고,
한국 스페셜티 커피가 크다고 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 산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산업의 각종 지표를 생산해내는 어떤 기관들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를 따로 다루는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기관들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충분히 이제 규모나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 요리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더 맛있는 걸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굉장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요즘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10년은 커피 씬, F&B 씬은 AI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그 시대를 대비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시각적인 것에서 오는 매력이 주는 감흥이랄까? 그런 것은 인류 역사상 변한 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갖는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했고 조직적인 리소스가 한정적이잖아요. 특히 조직의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리소스를 떼어서라도 디자인적인 역량에 투여했었죠.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디자인의 힘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10년 후에도.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경영인으로서도 디자인은 중요해요. 제가 가끔 예전에 그 삼성전자 회장 하셨던 권호연 고문님 가끔 봬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조직도를 그려보는 거였어요. 그 조직도를 그려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조직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의견의 흐름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어요. 조직도라는 건. 그 의견의 흐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의 영역을 어떤 인식의 시각화,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될지를 시각화하는 방식에서도 디자인은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한테도 디자인은 중요해요. 또 다른 의미로.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취향이라든지 한국적인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 다행히도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놀았거든요. 학교를 가는데 왜 학교 앞에까지만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학사 경고를 몇 번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 앨범 3번인가 찍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진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때는 해외 축구 보러 간다는 건 진짜 없는 일인데 막 저희 아스날 좋아하니까 아스날 경기도 보고 어떤 그림 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취향을 가지실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저한테 시간을 벌어주신 덕분에 제가 취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제 갖고 있는 개인의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부모님이 본인들 시간을 다 써서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셨구나. 그냥 부모님이 주신 DNA에 부모님이 벌어주신 시간에 제가 한 건 없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덕분에 먹고 살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프리츠 지원서 중에 뭐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맛 친절 뭐 이렇게 뭐 어떤 거 고르실 것 같으세요? 많은 바리스타분들이 맛을 고르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면 지금 내려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냐? 그러면 갑자기 고민을 시작하세요. 근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커피를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기술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건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정말 놀라운 수준의 맛있는 커피를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웃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오시면 내가 커피를 다시 한번 건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그런 친절로서 그 시간을 벌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개인을 그냥 소비자로 투영해서 한 잔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크게 친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국제심사위원 같은 걸 여러 번 다니면서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사실 커피를 마시면 점수가 그냥 이렇게 땡 뜨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커피를 마셔서 친절이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각과학이라는 게 우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맛있다라고 누가 어떤 감각을 느낄 때 미래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30%라는 걸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조금 아쉬운 커피여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로 느끼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술적으로 되게 오만했던 때가 있어요. 커브 오브 엑설런스 심사를 한참 다닐 때였고, 그러니까 뭐 혀도 예민할 때였어요. 직접 산지를 가서 농부분을 찾아뵙고 커피를 사서 무역 작업을 직접 해서 가져와서 로스팅도 제가 직접 하고, 마음에 드는 커피를 매장에 갖고 와서 그라인더에 걸어서 아침에 제가 세팅을 해서 맛을 딱 보고 나면 그날은 정말 그냥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커피에 진짜 너무 자신 있어. 그날도 그랬던 날이고, 매일 오시는 에스프레소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자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커피가 되게 특별한 커피였거든요. 제가 코스타리카 가서 시설들 잘 둘러보고 여기 정말 잘하는 곳이구나 하는데, 어떤 농부분이 조그만 트럭을 이렇게 몰고 오셨는데 2자루 이렇게 딱 갖고 오셨는데 자루 살짝 열려있는데 체리들이 진짜 고르게 익어 있는 거야. 할아버지인데 영어 한 말씀도 못하시고 스페니쉬밖에 못하시는데 붙잡고서 막 이거 사고 싶다고 막 해갖고 막 현장에서 내추럴 하기로 결정해갖고 바로 깔아서 그냥 제 손으로 막 이렇게, 그런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없이 맛이 너무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탁. 평상시엔 드시고 그냥 가셨었어요. 말씀 없이. 그날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커피가 좀 이로 가시는 거예요. 평상시랑 다르게 좀 맛이 없었나 봐요. 그날 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미각과학이라는,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그런 제가 완성도 있는 커피 한 잔도 전체 완성도를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에 대한 겸손함을 배운 날이었죠. 아카데믹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즐기시는 분들에게 설득할 때 필요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와인은 이제 생산국에서 소비를 해요.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프랑스에서 소비를 해요. 이탈리아에서 생산해서 이탈리아에서 소비를 해요. 근데 커피는 그렇지 않아요. 커피는 커피가 나는 나라에서 소비가 수출보다 큰 나라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카데믹한 부분이 발전하는데 시작이 늦었어요. 그래서 와인 쪽에서 많이 차용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은 협회들에서, 많은 기관들에서 지금 커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커피의 많은 비밀들이 그래서 많이 풀려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개성이 좀 사라지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지금은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임스 호프만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서베이를 해요. 당신의 에스프레소 레시피 어떻게 됩니까? 15년 전? 10년 전 했을 때랑 5년 전 뭐 했을 때랑 차이가 너무 커요. 예전에 했을 때는 좀 제각각이야. 나는 7g 넣고 14g 뽑아요. 나는 20g 넣고 뭐 40g 뽑아요. 나는 15g 넣고 한 20g 뽑아요. 정말 다양했어요. 각자의 아이디어에서, 각자의 스타일로, 각자가 생각했던 나름의 이론으로 했다면, 지금은 커피 입자에서 어떻게 뽑아야 가장 효율적인 추출이 가능한지가 점점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레시피가, 에스프레소 레시피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아카데믹하게 발전하는 것이 소비자분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산업적인 효율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다른 사람에게만 강요하지 않는다면 자기만의 그런 신화 같은 거, 자기만의 그런 이론 같은 거 있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료랑 함께 일을 한다는 건 동료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어딘가에 계속 도착한다는 거예요. 크기가 점점 커질 필요가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성취든 사회적인 성취든. 그러면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 동료와 헤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동료랑 헤어지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성장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성장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 중에서 출점이 중요한 성장의 옵션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빠르게 하지 않는 이유는 채용의 중요성을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조직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동료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도 잘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로 우리가 출점을 한다는 건 새로운 구성원들을 모신다는 건데, 새로운 구성원들의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기존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흐름과 느낌을 충분히 잘 가지고 계신 채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여기에 잘 녹아드실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늘어나야 지금 프리치가 만들어 오고 있는 조직 문화를 잘 유지하고 그 장점을 잘 유지한 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빠르다고 느끼고요.
조금 천천히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조직의 중요한 내부적인 목표 중에 우리는 우리를 다시 찾게 한다가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외부적인 거 말고 다양한 일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만의 강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걸 강점을 사실 저는 구체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프리츠의 어떤 뭐 몇 가지 키워드로 얘기해달라.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특정한 키워드로 정의되고 싶지 않아요. 오시는 분이 나는 거기 이게 좋았어라면 그냥 그렇게 정의되고 싶어요. 난 거기 편하던데, 뭐 음악이 좋던데, 빵이 진짜 맛있던데, 뭐 거기 뭐 얘기하기 너무 좋던데, 진짜 친절한 바리스타 있어서 너무 좋던데, 난 올라가다가 제빵사분 일하는 거 봤는데 너무 멋있던데, 여러 가지 장점과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스스로 그거를 정의를 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책들을 많이 보면 정의하라 그래요. 명확하게 정의하라고 해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의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브랜딩 측면에서도. 그게 저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떤 형태로든 각자가 정의하시게끔은 두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트렌디해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트렌드는 가장 앞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동료들하고 계속 오랫동안 이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걸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긴 시간에 생명력이 있는 걸 해야지. 그러려면 절대 트렌디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네이버 이런 데 검색어 순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10위권이라고 하면 10위권 이렇게 탁 하면 나오죠. 거기에는 이제 트렌디한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15위권에는 계속 머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트렌디해지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트렌디하진 않지만 사람들 관심사에 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간격, 그 정도. 브랜딩 진짜 까다로워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생명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직업이라는 게 같은 걸 반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같은 걸 반복해내는 걸 직업의 큰 기둥이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에서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고 손님하고 이야기 나눈 시간은 근무 시간 전체로 따지면 한 20%? 많으면 30%? 대부분은 내가 지금 나간 커피 한 잔을 다시 나가게끔 준비하는 시간이 나머지 한 7, 80%? 다시 설거지하고 닦아두고 쓰레기 나온 것들 정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사실 길지.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는 이제 추출로만 따지면 한 30초? 브루잉 따지면 한 3분 정도의 시간이라면 빵은 24시간 전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거라 훨씬 또 준비 기간도 길거든요. 반복의 사이클이 좀 더 크죠. 그냥 인간의 삶에서도 일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해내는 루틴, 나의 루틴. 그게 업무에도 좀 일상 업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어쩌면 매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직업적인 가치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PD님께서 바리스타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고 저한테 일종의 감수 같은 걸 요청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 PD님이 포기하시게 된 이유가 시각적인 변별력이 없어요. 커피가. 예를 들면 정말 오랫동안 씬에서 존경받는 분이 내린 커피하고 오늘 배워서 한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하고 시각적으로는 크게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려면 이제 시각적인 변별력이 필요한데 너무 없는 거죠. 요리는 사실은 보자마자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거 어떤 맛일까? 저거 나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데 커피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고를 보시면 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피 광고를. 커피 광고는 커피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커피 광고 모델이 떠오르실 거예요. 커피에서 특정한 맛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역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시각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 영역이 남아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다. 요즘에 노동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많이?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요구했다면 지금은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시대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대를 탓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F&B 같은 경우에는 저희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와 일을 해야 되는 회사로서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뀌어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도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로서 우리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정보가 많고 추천해 주시는 것들도 많아졌고 훌륭한 큐레이션 해주시는 것도 많아졌고 내가 원하는 딱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딱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죠. 내가 지불하는 가치에 충실한. 그 반대를 저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생산자인가? 내가 그렇게 고도화된 소비자인 것만큼 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가에 대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직업인으로서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기도 하고 방향의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버스 노선도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버스 노선도에 어떻게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함께 꼭 같이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것도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사의 거대한 혁명일수록 거대한 게임값을 치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시민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수뇌부에서 결정했던 어떤 특정한 결정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값을 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두려워요, 한편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어쩌면 그냥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요. 제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 나은 인간으로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분이 오늘 하루 기분이 좋고 그분이 오늘 하루 에너지를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에너지를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조직적으로는 진짜 애 많이 쓰죠. 다양한 제도들, 복지 제도들, 공유자동차도 한 5대인가 있고 의상을 구입하실 수 있게 서포트하는 비용도 있고 체력 단련 운동하실 수 있게 분기별로 이제 제공하는 비용도 있고 급여소득만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부가가치 크지 않으니까 금융소득을 좀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생도 살 때 현금으로 이제 지불해서 살 때 구성원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요. 사실 투자는 아니죠. 정해진 이유를 붙여드리면서 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감을 좀 느끼시고 그 안정감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그걸 통해서 진짜 다른 사람한테 좀 좋은 에너지를, 좋은 경험들을 드릴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손님한테 혹은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조금이라도 좋은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지 않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홀세일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크죠. 근데 저는 거기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는 온라인의 매력은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홀세일의 매력은 리테일에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전략을 짠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어떤 선순환 구조예요. 리테일 매장 하나를 먼저 아주 매력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브랜딩 팀을 셋업을 하는 거였고 브랜딩 팀을 셋업을 통해서 홀세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각화한 거니까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진짜 확장성이 커져요. 매력적이다고 하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매력적인 이미지들은 확장성이 진짜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홀세일 어카운트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홀세일 어카운트가 늘어날수록 나오는 부가가치는 다시 매력적인 리테일 매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리테일 매장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을 잘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매력을 통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희한테. 효율, 비효율을 만약에 따지자면 비효율의 매력으로 효율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효율을 통해서 다시 내가 비효율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에락 대표님 낭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삶에서 카페가 갖는 지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낭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낭만은 어쩌면 비효율의 영역이에요. 낭비의 영역인 거고
내가 평상시랑 다른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금액을 사용하고 뭐 이런 낭만이라는 건 어쩌면 비효율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 비효율을 통해서 효율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비슷한 방향을 보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A라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하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뭐 의사결정이야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미 결정된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을 그래도 보고 있다는 감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는 조직으로서의 드라이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마케팅도 그렇고 정량평가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건 결국 리더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야가 많아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정량적으로 치환이 가능한 내용인가? 그럼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남겨두겠다 혹은 여기에 조직적인 리소스를 투여하겠다는 이건 오로지 그냥 리더들의 결정인 거죠. 프리치가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건 좋은 결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은 결국 리더죠 뭐. 이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이라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페 비즈니스가 그렇게 좀 녹록하지가 않다. 실제로 시간당 매출 규모로 보면 진짜 현격히 낮아요. 다른 산업에 비하면. 그리고 본인이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떠올렸던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만의 공간. 근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손님들의 공간과 나의 공간이 적절하게 섞이는 거일 테고 근무 시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 혼자 일하는 카페인 경우에 본인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정말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면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살아오면서 무언가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좋아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산업의 실상이 어떻든 주위에서의 의견이 어떻든 그 귀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한번 꽃을 피워봤으면 좋겠어요. 꽃을 못 피우더라도 씨앗을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정 이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 나이쯤 되면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기업을 이제 오래 다녔던 친구들인데 인생에서 어떤 기로에 서는 거죠. 회사에 계속 더 열심히 뭔가 성취를 이룰 것인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 걸 시작해 볼 것인가, 내 걸 뭘 하지 했을 때 카페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죠. 카페 하고 싶은데 이름 하나 지어줘라. 그러면 저는 실제 그런 얘기 해줘요. 이름은 너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거나 네가 좋아하거나 계속해서 들었을 때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무언가면 충분한 것 같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네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거지. 네가 일을 잘 해내고 이 산업에서 충분히 성취를 만들어낸다면 그 성취가 그 이름을 빛나게 해줄 거니까 이름 자체에 어떤 특정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의 회사에서 어떤 성취를 만들어 온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산업에서도 무언가 성취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그 카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될 거니까 이름 짓는 것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말고 이 일을 잘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죠. 근데 진심이에요.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럼 소비자 가격을 과연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거기에는 정말 아이디어가 각자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커피 산업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의 도움이 필요해요. 빵 산업을 함께 해주시는 다른 산업의 힘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IT라든지 뭐 모바일 자동차 만드시는 곳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산업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겠지만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산업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걸 보고 이 산업 지금 진짜 매력적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순간 그런 부가가치들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 쪽으로 하시는 대표님 알고 지내는데 카페인이 부족할 때 알람이 뜨는 건 어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제가 종종 쓰는 편인데 권위는 외부에서 와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부에서 서로에 대한 그런 권위는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건 외부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 브랜드가 훨씬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가가치도 아마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다른 산업을 통틀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브랜딩이 그래서 중요한지. 이거는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산업 모두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점이에요. 세상은 AI 세상으로 갈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각국의 정부들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기업가들이 결정하는 것 같고, 기업가들이 결정했을 때 그 시대의 흐름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건 자본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거의 10개 뽑는다 그러면 6, 7개가 AI 관련 회사들인 거죠. 사람들이 그게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자본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관계없이 AI 세상이 될 거예요. AI라는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 건데, AI가 F&B 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F&B의 근간에는 비효율이 갖고 있는 낭만이, 비효율이 갖고 있는 매력이 F&B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SF 영화 보면 왜 우주선이 떠다니고 해도 밑에서 국수 먹고 하는 것처럼 F&B 씬은 사실 다른 즐거움을 주는 영역이라서 테크 쪽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죠. 다만 AI 플랫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 많이 맛집들 찾아다니시잖아요. 그게 되게 고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같은 거리에 있다면 저기 가서 먹어야지. 이게 데이터로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데이터로 내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고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뭐 품질은 높이고 문턱을 낮추고 싶은 사람인데요. 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억, 그게 무엇이든, 맛있는 빵이든 마음에 드는 커피 한 잔이든 이야기 나누셨던 저희 구성원들이든 혹은 뭐 공간의 매력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